각 분야의 최고 경영자분들과 각계 전문가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시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 2021. 올해는 인구 대적응 시대, 저출산 고령화 한국 경제의 대안은 이라는 주제로 마련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 2021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유튜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그럼 먼저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 2021 주최사인 서울경제신문 이종환 대표이사 부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기분 여러분께서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저희들의 9번째 맞는 미래 컨퍼런스의 주제는 인구 문제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 그러니까 저출산이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늘어나고 있는 고령 인구, 고령화 문제입니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 생산성의 이 정대로 인해서 이 노동 쪽에 이 문제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경제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모든 이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책을 다 모색해 내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 해법 찾기에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또 새로운 또 중장기 인구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행사를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 서울경제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천착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른 아침부터 저희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 2021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업인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 2021이 인구 대적응 시대 저출산 고령화 한국 경제의 대안이라는 그런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 이종환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벌써 2001년에 저출산 국가에 진입한 이래 지금 뭐 0.84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2세기 말이면 이제는 현재 한국의 인구는 지금의 반 이하로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쯤에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런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뉴 노멀 사회에 대해서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받습니다. 인구 대적응의 그런 시대를 준비하는 거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정부, 그것도 5년짜리 단임 정부가 이게 어떻게 긴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기업, 지자체, 언론, 시민사회, 국민 모두의 힘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솔직하게 어떻게 풀어보는 문제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컨퍼런스에서 그런 점에서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도대체 희망, 활력이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우리 국민들은 어디서 그 근원이 있는가 하는 그런 건강한 토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건강한 고령사회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인지, 대한민국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은 어딘지 그런 소중한 지혜를 모아주시는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정부도 길을 열고 그렇게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새삼 알게 됐는데요. 우리 사회의 가장 오래된 전문 경제지로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우리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이 미래 컨퍼런스
2021이 인구 대적응 시대 저출산 고령화 한국 경제의 대안은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진보 정부들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인구 출생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보수 정부는 이 교육과 이 의식 전환을 통해서 이 공동체인 가족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대한 도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정말 훌륭한 담론의 장이 되실 것을 기대하면서 축하의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통계를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 4년 뒤에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35년 뒤에 환갑이 넘는 인구가 절반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5살 된 청년이 35년 지나서 60이 되었을 때 환갑이 넘는 사람이 인구의 절반이 된다.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이며 노후 생활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 나갈 것이냐, 매우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절망적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숙제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런 문제들은 여당의 문제나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존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우리 국민의힘도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에 대해서 동참하고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제 발표와 또 이렇게 기조 연설을 통해서 주시는 좋은 말씀들을 잘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는 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문제,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문제는 인류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특별한 상황입니다. 지난 40년간 지속되어온 저출생, 그럼 앞으로 40년간 닥쳐올 고령화,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고 인구 재난이라고 정의합니다. 지난 40년간의 저출생 지진에 따르는 그 여파가 앞으로 40년간 고령화, 쓰나미로 닥쳐올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가 어떻게 적응 또는 거기에 대해서 극복하는데 따라서 우리 개인의 삶, 기업의 경영, 국가의 전체적인 윗상이 달라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의 고령화 문제는 저출생 문제에서 지난 40년간의 저출생 문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55년생부터가 고출생, 베이비부머 시작해서 82년까지는 한 28년간은 고출생 상태였습니다. 하나의 단청, 이게 한 2,300만 명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83년에 되면 뚝 떨어집니다. 1차 절벽, 1차 지진이죠. 그렇게 해서 2000년까지 한 17년간 저출생 상태, 여기 1,200만 명 정도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2001년에 되면 뚝 떨어진 1.4대 이게 초저출생 상태로 와서 한 40만 대로 떨어지죠. 이게 2016년까지 40만 유지라면 여기 한 8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전체 인구 한 3개의 단청이 있는 거죠. 중간에 등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15년부터는 전혀 새로운 양상. 이거는 좀 저는 이제 인구 크레바스에 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문제는 이런 단층들이 시간이 가면서 요 40년간 일어났던 요 저출생 자체가 고스란히 그 영향이 아주 고령화로 넘어오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전체 인구에서 쭉 밀려오는, 아까 말한 쓰나미처럼,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저쪽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저수선 지진이 났기 때문에 거기 그대로 이제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지금 약 10년 단위로 보면은 이 고령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니, 특히 고령화율, 그 다음에 절대 인구, 그다음에 중위 연령 보시면 아까 김기현
대표님 말씀한 우리 이제 중위 연령 자체가 앞으로 보면 60세가 넘어가는 시대에 바로 오는 거죠. 근데 고령화가 단계적으로 지금 이제 55년생부터 74년에 1, 2차 베이비붐머들이 지금 1,700만 명이 앞으로 20년간 들어오는 요게 이제 가속기, 정말 세차게 오는 세고. 그다음 다음 20년 정도 되면 이분들이 다시 후기 고령화가기 때문에 심화하게 됩니다. 그럼 인구 감소는 사실은 이제 20년 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20년 동안의 가속기 자체를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20년 이에 올 수 있는 그 심하게 오는 그 부담 자체를 조금 더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령화하면 자꾸 일본을 비교하는데요. 일본하고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2043년 되면은 일본을 뛰어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2020년 작년이 고령화율이 15.7%였습니다. 이것이 2040년 되면 33.9%. 매년 1% 올라갑니다. 그래 19%포인트 올라가는데요. 제가 일본을 보니까 일본이 지금 15.7%에서 33.9% 가는데 보면은 39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20년 만에 이걸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사도가 일본보다 우리가 2배 넘는 거. 그다음에 2014년에 40세, 2031년 되면 50세가 되고 2056년이 되면 60세가 됩니다. 그럼 1976년부터 2056년까지 80년 동안에 우리 사회 자체는 40년이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간에 지금 30세부터 54세 20년 늙어가는데 우리가 34년이거든요. 사람은 1년에 한 살 늙는데 우리 사회는 한 1.7년에 한 살 지금 늙어가고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이 결국 우리 고령화가 하는 의미 함축을 봅니다. 결국은 지난 1960년부터 한 2010년까지 한 여기 보면은 이때는 인구가 매년 50만 명씩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한 30년 동안은 거의 정체를 하다가 다시 2040년부터 또다시 한 60년간은 매년 40만 명씩. 그러니까 인구 팽창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책이 수축기가 하는데 이거는 인구 문제는 사회하고 같지만 결국 이건 사회 팽창기 정책의 가치가 더 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사회 시스템, 경제 자체는 인구 팽창기, 한 해에 50만 명씩 이상씩 늘어나던 시대, 그 당시에 중위 연령이 20세, 30세 대 당시에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앞으로 지금 인구가 정체되고 심지어는 줄어가는 시대에 그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사회 전체의 기능 부전 상태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필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저출생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회가 제대로 작동 안 되는 이 문제 자체는 원래 우리가 모든 경제사회 시스템 자체를 설계할 때 여건하고 달라진 여건 자체에 우리 시스템 잘 적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부작용이다. 저출생 문제도. 그러면 결국 오늘 주제처럼 마찬가지로 바뀐 인구 구조, 인구 규모에 맞게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재설계하고 재작동을 시키면은 적응이 되면서 도리어 그걸 통해서 이것이 온전히 돌아가면은 저출생 문제도 상당 부분은 연결 아까 피드백, 이 네거티브 피드백도 다시 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데서 착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경제 시스템에는 결국은 산업 문제, 교육 문제, 고용, 도시주택 문제, 보건의료, 사회보장 전체를 다 지금 손을 봐야 된다는 말, 경제문법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적응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완화 효과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이제 고령사회 대응이라는 것은 결국 생산청의 생산력이 그 소비청의 소비력보다 높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도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생은 인구 양적 재생산이라 그러면은 고령화 부분은 인구 질적 재생산. 주생산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생산청 전체 폭을 넓히. 그러나 그 폭 안에서 생산청 내에서도 지금 현재 비경제 활동을 경제 활동 들어가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생산성 아까 말한 새로운 인재 양성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는 소비청의 소비력을 좀 줄이는 그 어떤 부분이 나오는데, 현재의 우리 이제 연령층별 고용률이 있습니다. 이 고용률 자체가 연령층별 고용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앞으로 전체 우리 인구 변화가 됐을 경우에 전체적인 고용 숫자와 고용 비율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65세부터 79세 사이가 지금 현재 보면 고용률이 40%가 넘습니다. 이거는 세계 유례가 없는. 일반 유럽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의 고용률이 한 10% 선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37%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고령층들이 엄청나게 지금 노동시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못 나오고 있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요걸 전제로 했을 때 전체를 보면 현재 한 2,700만 되는 취업자가 쭉 가면서 지금 2040년대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아까 말하는 지금 베이비 부모들도 계속 노동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인구가 줄면서 사실 같이 이제 취업자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15세부터 64세를 생산 연령 기준하고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했을 경우에 노인 부양비 자체는 아까 102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15세부터가 유엔에서는 생산 연령 우리는 15세부터 19세 사이는 다 아주 고등학교 대학 다니기 때문에 15세부터 19세 사이에 지금 취업률이 7%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은 생산 연령은 사실은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15세부터 19세는 빼고 20세부터 64세가 69세까지를 생산이 다시 재규정했을 경우에는 노인 부양비 자체가 한 76% 정도로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 부가조사 우리 고용동 해보면은 지금 일하시는 노인들이 언제까지 일을 하고 싶냐 물어보면은 지금 73세까지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정말 본인이 원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지금 73세이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원하는 분들은 어떤 그런 기회 주는 자체가 온당하다. 그러면은 한 74세까지 지금 현재가 이런 그 연령층 자체 기준을 한 74세 갔을 정도 돼야 아까 말하는 제가 노인 부양비 자체가 한 50%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제조업이든 서비스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청년, 장년, 노년이든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수도권 비든 간에 여기에 대한 노동에 대한 보상 체계 자체를 재조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 근원적인 문제 자체에는 해결이 힘들 것이다. 일단 그 정도의 우리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은 우리 인구 문제 자체를 풀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상림입니다. 저는 인구정책실에서 우리나라 인구정책, 저출산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방과 청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연구를 하다 보면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좀 정책에서 좀 벗어나서 좀 다른 민간인 세계에서 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좀 얘기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낮아도 가장 낮습니다. 우리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 뒤에 있는 노인 인구 비중이 우리보다 더 적은 나라가 7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와 같은 유럽의 소국이거나 아니면은 터키라든가 멕시코와 같은 비서구권 국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OECD 서구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는 현재 가장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서영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45년 우리 대부분이 보게 될 2025년 안에 세계에서 우리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나이 든 나라, 고령화된 나라가 됩니다. 인구 변동의 파급 효과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정해져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듯이 우리는 굉장히 빠른 급속한 고령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몇 세대에 걸쳐서 해결했던 문제를 우리는 한 세대에서 해결해야 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5년, 10년간의 고민에 걸쳐서 해결했던 문제를 우리는 어쩌면 분기 내에 해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이러한 저출산, 이런 인구 변동의 문제는 전 사회 전체에 파급을 못 치게 됩니다. 어느 일정 부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학교, 가게까지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인구 변화의 파장은 노인이 많아지는 문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라든지 지방의 소멸, 그리고 지방과 그 수도권의 격차, 도시 간의 격차, 그리고 계층 간의 격차, 세대 간의 격차가 커지는 형식으로 발견되게 되고 이러한 불균형적인 분포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조합들의 문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구 문제는 우리도 모르게 인구 문제가 아닌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가요 시장이 대중가요 시장이 가장 발전됐던 가장 컸던 시기가 90년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굉장히 빠르게 소멸되는데요. 그때 가요계의 위기를 불법 다운로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가요를 듣는 10대, 20대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인구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문제는 인구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문제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인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선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구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인구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입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업, 이 교육제도의 큰 변화의 근간에는 수업 체계라든지 과학기술의 발전, 산업체계 발전도 있지만은 그 근간에는 교육이 인구의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학 서열이 무너지는 것, 대학 입시제도가 바뀌는 게 기업에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서열이 약화되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인재상도 서열보다는 적합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기업들에서 지금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학교라는 대학 서열이라는 1차적인 필터링을 한 다음에 인재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틀이 굉장히 약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기업에서는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직을 뽑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기업에서 그러면서 휴먼 리소스에 관한 관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될 것입니다. 어떤 신입사원을 뽑을 것인가, 어떠한 인재들이 우리 기업에, 우리의 기술에, 우리의 시장에 더 적합할 것인가를 고르는 눈이 필요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경력직을 채용하는 게 일상화가 되다 보면은 인재의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어떻게 우리 기업에서 유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인구 문제가 더 심화되면서 인구의 변화의 진전이 더 심화되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서영수 부위원장께 말씀하셨을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임금 체계의 문제입니다. 지금과 같이 연공 서열제 차에서 굉장히 임금 수준이 높으신 50대 이상의 60대 분들을 정년퇴임 임박하신 분들을 지금 체계에서 계속 연장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노동 재편과 함께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과연 문제일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 60세, 50세 정년을 하셨던 분들이 우리 기업에서 더 일하게 되면은 이분들을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지금 부장님분들을 굉장히 부장급에 있으신 분이 굉장히 정년을 연장하였을 때 이분을 다시 부장급으로 사용하실 건지 해야 될지 굉장히 직무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또한 이 형태가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형태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은 당장 지금도 얼마 전까지 부장님으로 모셨고 팀장으로 모셨던 분이 갑자기 비정규직 사원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조직 문화를 꾸려야 될지, 경영 체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고민은 지금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정년 연장이 당장 1, 2년 안에 닥치지는 않겠지만은 기업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생각하기에 업무의 표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할을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할 수 있게끔 원활히 들어갈 수 있게끔 업무를 표준화하는 작업 굉장히 많은 일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많은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문화 그리고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성을 설정하고 점검해 나갈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 인구 피라미드는 저희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구조입니다. 성별로는 이치는 아닌데 대충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60세 이상의 분들도 계신데 공공기관에서 60세 이상이 아닌데 지금 딱 60세 있으시거나 원장님과 같이 지금 다루 오신 분들이 이런 형태의 제 위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우리 연구원에서 정년을 연장을 한다라고 고민을 하면은 지금 보기에는 50대의 인구 비중이 전체 인력 구조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10년 뒤의 문제라면은 지금 40대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전혀 지금과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직무의 배치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이 주목해야 될 인구 변화 중에 첫 번째 인구 변화는 기업 내에서의 인구 구조, 사원 직원들의 인력 배치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겁니다. 기업의 인구 피라미드를 그려보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내수의 감소, 이 고령화의 추세라는 것이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령화된 지역은 전라남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노인 인구가 적은 지역은 세종시와 울산광역시입니다. 서울시도 있고, 근데 노인 인구로 봤을 때는 울산시가 제일 적습니다. 젊은 인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디가 가장 나이 많은 지역인가? 지금 나이 많은 지역, 지금 고령화된 지역, 전라남도라든가 농촌 지역이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런 지금도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고령화, 이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지역이 더 빨리, 노인이 더 빨리 늘어나는가? 그렇다고 해서 기업을 확대를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냐? 그것이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다른 전략 중에 하나가 같은 고객에게 여러 가지 상품을 파는 닭품종화 전략도 굉장히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코호트들과 함께 같이 나이 들어가는 고령화 코호트화 전략도 굉장히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래에는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지금은 초중년 사회입니다. 중년의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래서 이 구매층을 나중에 노인기로 진입하면 이 구매층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비자들과 함께 같이 브랜드가 나이 들어가는 방식도 전략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방식이 가장 성공한 사례가 지금 예능 프로에 나오고 있는 유재석, 신동엽 이러한 사람들이 같이 이 소비자, 시청자들과 같이 나이 들어가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다음은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역 간의 격차가 커지고 지방 소멸 지역이 나오면서 이 지방 소멸 지역이라는 것이 꼭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도 형성이 되면서 기존에 없었던 다른 새로운 아주 미시적인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노인들이 많아지면 우리 서울에서 보시면은 노인이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이 지역들은 대부분 좀 쇠퇴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의 특성이 언덕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노인분들이 쇼핑을 하기, 장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면서 유통망이 붕괴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점점 멀어지는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들이 생필품을 구하기 힘든 형태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한 노인들이 걷기가 힘드니까 간편식, 특히 지금 노인이 아니라 미래의 노인들은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들이 간편식을 먹고 냉동식을 주로 섭취하면서 노인들이 영양의 불균형, 이와 따른 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일어나지 않지만은 아마 일어나게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시장이 무너지면서 제가 5년 전에 이런 얘기를 지자체에서 하고 다녔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장이 무너지면서 아마 이제 우리 군대에 있을 때 PX차라고 하죠. 그런 생필품을 실은 트럭들이 와서 아마 생필품을 나눠줘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지역 주민을 위한 유통망 확산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자체가 실제로 몇 군데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밀도가 낮아지면서 야간에 응급구조를 요구하는 구조에 대한 요청이 많아질 것이고 또 지역의 기후변화에 맞물려서 지역의 어떤 수해라든지 재난이 났을 때 이 재난이 훨씬 더 취약해지고 이 재난을 대처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능력도 약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내에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미시적 사업들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그러면서 그리고 다운사이징의 요구도 나오면서 정부의 역할이 점점 많아집니다. 지금도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세출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 규모가 축소되면서 세입도 줄어들면서 재정의 압박을 크게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됐는데 세대 간에 그리고 계층 간의 격차가 커지고 그리고 이 재정을 특정 계층의 특정 연령대에 투입해야 되면서 이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정책 복지 문제를 둘러싼 정책 갈등이 아니라 사회 자원이 부족해지고 다른 갈등이 많이 나오는 요소에서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고령화 우리나라 노인 비율의 변화의 그래프를 보였을 때 외국 사례 모든 나라들도 사실 OECD 모든 국가들도 노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세계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대부분의 나라가 고령화를 겪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지금 디벨로핑 컨트리에서도 고령화의 노인 인구의 증가는 굉장히 큰 문제로 작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아니라 소득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 디벨로핑 컨트리에 노인이 많아지게 되면은 사회 보장 시스템이라든지 이들을 부양할 수 있는 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나라가 되면은 이런 국가들에서 이런 사회에서는 새로운 다른 문제들이 야기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나라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디벨로핑 컨트리인데 노인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 바로 중국이죠. 중국 사회는 굉장히 특이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자녀 정책을 하면서 인구가 굉장히 출산을 굉장히 빠르게 들고 있고 한자녀 정책을 폐지해서 두자녀로 가고 지금 두자녀 정책을 폐지해서 세자녀로 가고 있는데도 굉장히 저출산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교육 시장 철폐라든지 펀거 회사 문제도 이 문제의 이면에도 저출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 저출산 문제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굉장히 빠른 고령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중국 공산당이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빠른 경제 성장 때문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은 자원이 투여되면서 그렇게 경제 성장이 둔화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고령화는 세계 글로벌 마켓의 노동력 감소, 인플레이션을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동력 감소로 인한 임금 상승은 글로벌 마켓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저축이 감소하게 되면은 세계 금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글로벌 위기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가 성장이 둔화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사회 갈등이 나오는데 중국은 굉장히 사회 갈등적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과 같은 소수민족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문제 그리고 계층 간의 격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의 불안 문제로 커질 수 있고 이것은 우리의 국내 안보와 관련된 이슈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에서 네 가지 인구 피라미드를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는 기업의 인구 문제. 기업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마케팅이라든지 시장의 확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령화와 관련해서 기업의 인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발전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인구 문제. 우리의 소비자가 어떤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기업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전체적 인구 그리고 이것이 지역적 변화를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인구에 대한 시각을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세계 영역에까지도 세계 인구의 변화에서도 그리고 그것이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인구 대적응의 시대, 뭐 저출산 고령화 어떻게 대응할 건가, 뭐 한국의 미래 어디로 가는가, 이런 굉장히 거시적인 문제가 있지만 사실 그거는 이미 자리를 떠나신 굉장히 많은 그 정치인분들하고 정부가 고민할 일이고 우리가 고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는 좀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야기, 혹은 뭐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뭐 어디에 좀 중점을 둬야 되나,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세 가지 이제 인구 피라미드를 가져왔는데요. 이 세 개가 다 다른 사회예요. 첫 번째 거 보시면 여기 중위 연령이라고 아까 뭐 서영수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위 연령이 0세부터 100세까지를 주로 일렬로 쫙 세워가지고 가운데를 뚝 자릅니다. 그럼 위에 50%, 아래 50%인데, 요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중위 연령이 28세고요. 가운데는 44세, 오른쪽은 59세예요. 저 세 개가 다 다른 사회임에 틀림이 없지만 전부 다 뭐 다 아시다시피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91년이고요, 2021년이고 51년이에요. 91년이 제가 91학번이거든요. 제가 이 대학 들어갔을 때가 딱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라인이 있는데, 저 하얀색 라인은 뭐냐면은 저거는 50세 라인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중위 연령이 44세니까 그래도 제 밑으로 절반은 더 있으니 저는 이제 꺾였고, 뭐 군대로 치면 저는 이제 한 글쎄요, 아직 상병의 한 뭐 1호봉 정도 될까요?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제가 저와 저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왈가왈부를 합니다. 야, 우리가 과거에 우리는 30주년 된 어른들 보면서 진짜, 야, 그분들은 학교에다가 돈도 많이 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돈 얼마 낼까? 10만 원 낼까? 20만 원 낼까? 그걸로 지금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생계형 50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 사회에서 50세가 별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저희 딸이, 첫째 딸이 지금 이제 20살이고 30년 뒤에 제 나이가 되거든요. 이게 50세인데 보시다시피 중위 연령이 59세면 얘는 50살이 돼도 아직도 꺾이질 않았기 때문에 어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30주년 입학, 30주년 기념 행사는 제가 볼 때는 없어질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건 없어진다.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사회를 조금 읽으면, 아, 이게 앞으로 미래 사회가 이렇게 전개되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지금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런 입장에서 제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초저출산, 빠른 고령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이제 그러면 답이 없냐? 뭐 미래가 어둡기만 하냐? 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뭐 책을 쓴 제목도, 제가 쓴 책의 제목도 정해진 미래지만, 이 정해진 미래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인구의 속성입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면 전략적 대응이 가능해요. 그래서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회에서 기회를 찾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가구 변동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구가 하우스홀드고, 다들 아시다시피 뭐 1인 가구가 지금 1인 세대죠. 1인 세대가 40%를 넘었다, 이런 얘기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시장에서 수요가 인구만이 아니라 가구에 의해서도 결정이 됩니다.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2000년에서 2020년 오면서 굉장히 성장을 해왔는데, 그 성장의 뒷면에 뭐가 있냐? 사실 가구 숫자입니다. 가구 숫자가 정말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저 그림 보시면, 표를 보시면 저기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인구하고 가구가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구는 47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게 한 10% 증가한 건데, 가구 보세요, 가구. 560만 가구가 증가를 합니다. 38.7%. 그러니까 가구가 소비의 유닛인데, 유닛이 저렇게 늘어나면 한국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바로 밑에 제가 조그맣게 여기 수도권이라고 적어놨는데, 수도권의 경우는 인구는 400만 명 증가하는데 가구는 320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프로포션으로 보면 거의 20% 증가할 때 인구가, 가구는 거의 50%가 증가하죠. 그러면 수도권의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지난 2000년에서 2010년까지 20.6%가 늘어났고, 많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그리고 그 다음 10년 동안 16.3%가 증가를 했고,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8.3% 증가합니다. 자, 만일에 우리가 이 시장을 뭐라 그럴까요? 뭐 가전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 가전은 LG와 삼성이 둘로 양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LG, 삼성이 지난 2000에서 2010년까지는 10%씩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8%씩 나눴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4%씩 나눠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느낌이 어떨까요? 이게 시장이 커진다고 느낌이 올까요? 시장이 줄어든다고 올까요?
느낌은 시장은 줄어든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업에 가서 강연을 드릴 때 임원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임원하신 분들은 정말 좋을 때 임원하셨다. 왜냐하면 시장이 무조건 커졌으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임원하실 분들은 진짜 어렵다. 왜냐? 시장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필사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가구에 뭘 보면 좋을까?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구를 보시면서 그냥 가구의 숫자만 보시면 안 되고 이 코호트라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코호트가 뭐냐면 언제 같이 태어난 사람들, 우리 다 알고 있는 뭐 밀레니얼 세대, X세대, 제너레이션 뭐가 있죠? 저기 베이비 부머 1세대, 2세대 뭐 이런 얘기하는 그게 바로 코호트인데, 이 코호트랑 가구를 조합을 하면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한국만이 아니라 이거는요, 글로벌 마켓을 나갈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크기와 변화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또 중앙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개념이 뭐냐면 세그먼테이션이에요. 우리 보통 세그먼테이션 하면 이거는 마케팅에서 쓰시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켓을 우리는 세그먼테이션을 합니다. 그 주로 이제 마케팅에서 세그먼테이션 하는 거 보면 소비자의 니드나 혹은 소비자의 성향을 가지고 나누죠. 가구, 아까 말씀드렸던 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하우스홀드인데, 이 가구를 가지고 시장을 나누면 굉장히 유용한 점이 많아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라이프 스타일의 맥락을 해석하는데 유용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인구학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세그먼테이션을 하면 첫 번째, 가구주가 어떤 세대냐. 세대는 베이비부머 1세대도 있고 2세대도 있고 X세대도 있고 밀레니얼도 있고 Z세대도 있어요. 이 가구주가 연령대가 어디냐에 따라서 먼저 나누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가구 원수, 집에 몇 명이 사는데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X세대, 난 지금 40대예요. 근데 40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구나, 이걸 만들어내는 게 몇 명이 사느냐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3인 이상이어도 부부랑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이미 10대가 있는 집하고 자녀가 아직 10대가 아닌 알파 세대, 지금 뭐 알파 세대는 한 2012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거든요. 이제 아직 이런 애들이 있는 집하고는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는 이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구를 이 기부안으로 해서 시장을 나누면요, 최소한 요 Z세대부터 베이비부머 1세대까지 15개의 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시장을 15개로 쪼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많은 뭐라 그럴까요? 그 많은 숫자로 시장을 쪼개는 건데, 이거를 쪼개는 걸가 뭘 포괄을 하냐면 현재에서부터 2030년까지 70% 이상의 전체 시장을 포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만 알면 나는 시장의 70%를 먹고 가는 건데, 나머지 30%는 누구냐? 여기 위에 있는 시니어들, 혹은 뭐 조선 가정, 혹은 뭐 3세대 가정, 이런 집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결국에는 여기 70%가 결국 우리 시장의 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들을 우리가 이 라이프 스타일의 맥락을 해석하는데 용이하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이들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15개의 라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15가지의 이 세그를 오늘의 숫자만이 아니라 미래의 숫자까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현재 보시면 2021년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은 프리퀀시를 보여주는 세그가 누구냐? 베이비부머 2세대의 3인 이상의 Z세대 자녀를 둔 집입니다. 저희 집 같은 집이에요. 지금 제가 베이비부머 2세대고 저희 집은 애들이 둘이고, 그런 집이 전국에 198만, 거의 한 200만 가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일에 저희가 시장을 이렇게 15가지로 나눴으니까 이걸 대장주라고 한다면 이 대장주가 언제까지 대장주냐? 그것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앞으로 숫자가 좀 줄어요. 줄어서 2026년 7년까지는 그나마 대장주인데, 그 다음부터 2028년부터는 대장주 자리를 넘겨줍니다.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밀레니얼 세대 3인 이상 가구한테 넘겨주게 돼 있어요. 밀레니얼 세대는 지금 제일 많은 게 1인 가구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보시면 밀레니얼 세대가 요 3인 이상 가구가 현재는 요 라인이 현재인데, 현재는 별로 안 큽니다. 오히려 밀레니얼 세대 1인 가구가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그래서 이게 변화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2024년에서 2026년이 거의 춘추 전국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장에서의 대장주가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 워낙 관심이 많은 게 1인 가구인데 1인 가구는 그럼 다 똑같을 거냐? 당연히 아니죠. 1인 가구도 제일 현재는 많은 1인 가구 세대를 보이는 데가 밀레니얼 세대고 두 번째가 베이비부머 1세대, 베이비부머 2세대, X세대, Z세대인데 이것도 이 시장에서 이 순서를 바꾸게 됩니다. 그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 요때가 돌아와요.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이제 베리언스가 굉장히 큰데 앞으로는 1인 가구의 베리언스가 줄어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만일에 시장에서 우리 뭐 기업이 관심 있는 혹은 내가 관심 있는 개인적으로 지금 1인 가구가 관심이 많고 내가 은퇴 직전인데 내가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사업의 대상이 난 사업의 아이템이 뭐가 있고 그 아이템을 주로 써주는 사람이 누군데 그런 그 누군데를 알게 되면 그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 크기가 얼마고 앞으로 크기가 얼마로 바뀔 거냐 이런 예상을 인구학적으로 다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미래를 예측을 할 때 인구학의 강점이 뭐냐하면은 이렇게 시장을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또 더욱 더 중요한 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시장을 공략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특히 인구 데이터만 있으면. 인구 데이터가 없으면 좀 쉽지 않을 텐데 인구 데이터가 있으면 다른 나라의 시장을 보실 때도 그냥 이 나라가 발전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이 나라도 이렇게 연령과 가구로 나눠서 도대체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이런 예측이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저희 연구실에서 작년에 영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금 계속 우리나라 기업들로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신세계도 지금 그러니까 이마트도 미국을 진출하고 있고 예를 들어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TV가 QLED 8K TV가 우리나라에서 한 대가 팔릴 때 미국에서 뭐 20대가 팔리고 유럽에서 19대가 팔리고 이러기 때문에 미국이랑 유럽 시장이 중요한데 그럼 그들은 시장이 커지나요 앞으로? 그 어디 누구를 중심으로 뭐 마케팅 전략을 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이쪽이 미국이에요. 미국이 지금까지의 가구의 숫자, 가구가 시장의 유닛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구의 숫자가 이렇게 증가를 해왔는데 앞으로 더 증가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은 워낙 인구가 많아서 이게 1억 2천만 가구에서 이제 앞으로 더 증가를 할 거고 이 영국도 앞으로 더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가구가 증가하니까 앞으로 시장은 커지겠구나. 근데 한국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가구도 증가하는데 시장은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가구에서 대장주가 누구냐를 봐줘야 되는데 미국과 영국도 이렇게 세대를 가지고 가구를 쪼개보면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2020년부터 2035년까지의 그림인데요. 미국을 보시면 현재도 앞으로도 제일 많을 가구는 베이비부머 세대 가구입니다. 영국도 베이비부머 세대 가구예요. 그 밑으로 이제 쭉 따라오는데, 근데 베이비부머 가구가 아무래도 이제 은퇴하시고 그런 분들이니까 시장에서 이들보다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이비부머를 쭉 빼고 나면은요, 미국은 X세대 가구가 현재로서는 제일 많지만 곧 있으면 2030년까지는요 밀레니얼 세대 가구가 제일 커집니다. 반면에 영국은 밀레니얼 세대 가구보다 X세대 가구가 더 커요. 더 많아요. 그럼 우리 시장에서 내가 영국 시장을 가겠다. 그럼 누구를 중심으로 가는 게 맞냐? X세대 가구를 중심으로 가는 게 맞고요. 미국을 가겠다. 그럼 나는 밀레니얼 세대 가구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또 누군데 얼마나 있는데 이걸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미국을 보시면 밀레니얼 세대도 아까 한국처럼 부모 플러스 자녀, 그 다음에 부부 가구,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 1인 가구, 이게 또 다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예측한 추계한 결과를 보시면 밀레니얼 세대들 중에서도 누구를 중심으로 가야 되냐? 부모 플러스 자녀 가구로 가는 게 맞고 그들의 크기는 현재 얼만큼인데 앞으로 이만큼 바뀐다. 이런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기회는 항상 변화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급변화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 가구도 급변하고 있어요. 급변한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기회가 반드시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요, 뭐 저출산이요, 이런 고민은 정부가 하셔라. 그리고 우리는 그거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이런 변화되는 시장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 기회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찾으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랑 가구 변동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기회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경제와 함께 여러분들이 모두 많은 기회를 미래에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 2021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